6.27 대책 이후에 그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라는 부분하고 실제 부동산을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샀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대출이잖아요. 그럼 대출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한 2달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 뭐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 못 받은 상황에서 억울해졌다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27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6.27 대책은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에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데 우리는 그냥 6.27 대책, 뭐 이렇게 부동산 대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것들.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수도권 규제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묶겠다. 이게 가장 큰 골자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1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대출 안 해주겠다.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는 대출 안 해주겠다. 근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옮겨갈 수 있지.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는 그렇게 갈아타려고 하면 6개월 내에 원래 집을 매도해야 돼. 요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강력한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전세대출.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는 것들은 우리는 전세 들어갈 때 꽤 오랫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대부분 한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갈 때 그 집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럼 갭 투자로 이용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기에는 주인이 바뀌는 그 집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갈 때 주인이 바뀌어? 그러면 안 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주인이 바뀌는 그 집에 전세자금 대출은 안 해줄 거야. 이게 조건부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막은 거는 어디에도 되게 많이 작용하냐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내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거기서 한 30-40%는 전세를 맞춰서 그것들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를 맞춰서. 근데 이것도 조건부 대출로, 전세 대출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들은 주인이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죠. 근데 주인이 되는 것들, 주인이 변경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변경됐을 때 전세 자금 대출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전세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세자들이 자기 자본으로 전세를 들어갔잖아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한 4-5억 정도까지는, 5억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럼 나는 거기에 전세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 입주 시. 그럼 대출 구제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 크게 되는 것들은 생애 최초,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들이 있어요. 뭐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것들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부부들, 또는 경제적으로 뭐 비용이 조금 없어서 집 사기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정책자금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내용이 적용됐다라는 거죠. 생애 최초 같은 것도 정책자금 대출이잖아요.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혜택을 줄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LTV 80%, 이 LTV라는 건 뭐냐면 집이 10억이야. 그럼 거기서 8억까지 대출해 줄 거야, 이거였는데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10억짜리 집을 8억까지 대출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70% 줄인다라는 거예요. 정책자금 대출도 줄인다라는 거예요. 정책자금 줄였어요. 지금 6.27 대책 지났으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거래되는 매매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시장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되게 은행들에게 무엇을 주문했냐면, 은행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대출 총액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가계대출 총액이라든지 이 기업 대출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반기는 원래 대출 총액에서 반으로 줄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반기에 만약에 100억을 대출해 준다 그러면 50억 정도로 줄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시행을 해요. 이거 말고도 원래 은행에서는 매년 상반기에는 대출이 많이 풀려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다시 세팅이 되니까. 야, 올해 대출 총액은 100억이야 그러면 초반에 상반기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소진돼요. 말에는 원래 그 대출이 원래도 일반적으로 어려웠는데 정부가 주문을 했죠. 그거 나머지 있는 대출 총액 중 반으로 더 줄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일반적으로 하반기는 대출이 어려운데 올 하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왜? 50% 더 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가계대출 총량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대출은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것도 정책대출이에요. 디딤돌, 버팀목 들어본 거 있죠? 디딤돌은 뭐냐면 주택을 살 때 받는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버팀목은 뭐냐면 전세를 얻을 때. 그러니까 버팀목은 전세를 얻을 때, 디딤돌은 그냥 매수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서민 정책 자금도 줄였다라는 거예요. 서민 정책 자금도. 그래서 20% 정도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는 예전에 신용대출을 뭐 내가 소득이 한 1억이라 그러면 한 2억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1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 내가 5천이다 5억까지 이렇게 신용대출 한도도 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다 정책대출이에요. 정책대출. 혜택을 줬더라는 거죠. 혜택을 줬던 건데 그 내용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20% 정도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많게는 1억, 적게는 뭐 2, 3천 뭐 이렇게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 디딤돌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 됐었는데 2억으로 줄었고요. 생애 최초 디딤돌 같은 경우, 디딤돌은 다 주택을 매수할 때예요. 디딤돌은 3억에서 2억 4천, 6천 줄었죠. 그 다음에 신혼 디딤돌, 신혼 부부에게 혜택을 줬던 것들은 한 8천만 원 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생아 디딤돌은 1억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데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한 5억 원 받으려고 했는데 1억 줄면 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사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10억, 15억짜리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4억, 5억, 6억 요 정도인데 여기서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가 차이 난다면 자금에 대해 자금을 이것들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많이 꼬여 있는 상태예요. 버팀목은 뭐냐면 전세 살 때라고 그랬잖아요. 청년 버팀목. 이것들도 다 정책 대출이란 말이죠. 근데 2억 원에서 2억 5천이 1억 5천으로 줄었다는, 5천만 원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버팀목. 이것도 전세예요. 버팀목이 들어가면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딤돌이면 매수할 때 돈을 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4천만 원 줄었어요. 정책자금 대출이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 자금에 대해서 꼬이게 됐더라. 이건 또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작년도 그랬죠.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 5억까지 해줬어요. 그죠? 이 전세자금 대출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8년 정도? 그때가 금융위기 있었죠. 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발. 근데 2007, 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전세자금 대출 한 1억 한도? 1억까지밖에 안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전세가 급등하면서, 그럼 난리가 났었죠. 전세가 막 계속 오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것들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올려놨던 거예요.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5억까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나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그걸 건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자금 대출을 건들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로 받을 때는 2% 이하로도 받았어요. 되게 싼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3.5에서 4.5예요. 많이 올라가 있죠. 전세자금 대출을 2% 전후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예전에 지금 아시겠지만 빌라에서 살던 그 금액 있죠. 빌라에서 살던 월세 금액이면 웬만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를 선택했던 분들이 저 아파트로 올라왔던 그 계기가 전세자금 대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돼요? 그 비용도,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려고 해요, 계속. 그리고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에서 5억에서, 예전에는 5억 한도에서 100% 보증해줬어요.
100% 보증해줬는데 이게 90%, 80% 내려갔어요. 7월 21일부터 80%. 그럼 전세자금 대출 5억을 빌린다. 5억까지 최고잖아요. 5억을 빌린다 그랬으면은 4억까지밖에 이제 보증을 안 해줘요.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실제 은행이 1억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겠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5억까지 해줬어요. 전세가가 5억이다. 그럼 그 5억 그냥 다 해줬는데 이제는 4억까지밖에 보증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세를 빌리는 사람들도 4억에 맞춰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우리도 4억에 맞춰서 받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수도권 규제지구의 전세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억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전세가 3억이다. 그럼 거기에 80%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는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38, 24, 2억 4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나머지 6천만 원은 내가 어떻게 다른 비용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나? 수도권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도권의 동향들은 어떤 6월 27일부터 지금까지 7월은 어떻게 됐고 8월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거래량은 매수 이런 것들을 거래량, 매수매도 서울 아파트 6월에 일반적으로 이 거래량 매수매도에 대한 건수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6월 달에 엄청나게 강남 중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드렸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강남 3구 뭐 이런 부분들 송파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몇 달 사이에 그 상반기 몇 달 사이에 올랐던 가격들은 10억에서 강남구는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던 거고 그 주변으로 있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성동구, 오른쪽이는 강동구, 그리고 왼쪽에 저 더 가야 되지만 마포 이런 쪽 이런 데는 실제로 5억 넘게 5억이 왔다 갔다 했다. 몇 달 만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부도 난리가 났던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는 한 달 거래량이 일반적으로는 5, 6천 건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은 것들이죠. 6천 건이 넘으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5천 건이 근데 6월에 한 달 동안 12,000건이 거래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의 중심지로 막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부터 뭘 규제했냐면 다주택재대에서 규제를 또 취등록세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언제나 뭐 뇌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똘똘한 채 쪽으로 굉장히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중심지 뭐 이렇게 막 올라고 했고 근데 강남 3구하고 그리고 용산구가 뭐로 묶여져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완전히 살아야 돼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택, 그 갭 투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 레버리지로 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강남으로 들어올 거야? 그럼 여기에 실제로 실거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수요가 꺾이냐면 저 지방에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도 사고 싶었는데 이런 수요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묶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똘똘 한 채 중심지로 막 몰리면서 6월 한 달간 12,000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6.27 대책이 딱 발표되고 나서 3,000건으로 써요. 근데 사실 보면 3,600건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6.27 대책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부분 그 자금을 막는 그런 정부의 대책들은 대부분 금리를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갔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안들을 은행에 내리지 않아요. 그냥 큰 돈으로 6억까지 해주지 마.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은행에서 맞춰가지고 그 세부 지침들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책이 나오면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줘요. 이렇게 해.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대출 자체가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대출 자체가 올스톱 되니까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안 되면 실제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묶인 거예요. 딱 묶인 상태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 8월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규제 직후에는 딱 경직됐죠. 꼼짝마 이렇게 얼음이 된 거예요. 얼음. 근데 현금 비중 높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꿈틀꿈틀 되더라.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 중심지로 그렇게 꿈틀꿈틀 되는 것들이 보이더라. 8월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 동향이에요. 그래 7월에는 거래 절벽이 있었고 그리고 8월에 다시 한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 이렇게 한강벨트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죠. 위쪽으로는 뭐 성동구, 용산이라든지,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강남 상구가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강동구,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죠. 그 한강벨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바로 접경지대에서는 다시 이렇게 재반등의 신호들이 보이더라. 근데 또 하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최근에 전세 매물이 계속 축소가 돼요. 전세 매물이. 그 다음에 월세 전환.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 중심지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다른 데로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전세 매물이 축소된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새 아파트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쵸? 못 들어가게 막은 상태니까는 앞으로 새 아파트에서도 전세로 놓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돈, 고스란히 자기 돈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는 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매물이 축소가 되는 것들은 신규 아파트들 그렇지만, 기존 아파트들도 만약에 제가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세가를 올리려고 해. 근데 올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80%밖에 안 해주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인들도 그냥 전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월세를 내가 내겠다. 그렇죠? 보증부 월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전세금은 그대로 놔줘.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를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나중에 역전세가 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전세가가 5억인데 전세가가 4억 5천 되면 5천 돌려줘야 되잖아요. 5천 1억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세 그런 사고가, 실제로는 전세 사고인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로 몰릴 수 있어요? 전세 사기로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억 받았지만 다음 갱신권을 할 때는 그래? 그럼 5억 그대로 놔두고 5억에 대해서 올려둘 금액에 대해서만 월세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서울 중심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7억에 300 받던 것들을 뭐 7억에 400 받는다든지 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세에 대한 보증금은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분만 월세로 올라가는 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3주택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한 주택을, 제일 안 좋은 건 한 주택을 처리해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세건들을, 전세 금액을, 보증 금액을 낮춰줘요.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급격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 제도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전세가 거의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지금 정부 말 정도 되면 거의 전세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급격하게 순전세는 많이 줄고 있어요. 순전세는 뭐로 바뀌냐면 반전세. 그것들 반전세, 반월세, 이것을 합쳐가지고 보증부 월세라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전세는 없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전세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 전세가가 매가를 올려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겨서 전세가 매수로 이어지는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는 극도로 줄 거예요. 전세가 매수로 이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는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되게 위험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 예전에. 근데 몇 년간, 1, 2년간 월세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었었죠. 그럼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소득 기준 했을 때, 가구당 소득 기준 했을 때 한 15% 선이에요. 이게 15 월세가요. 근데 지금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다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이죠. 대부분 싸면 25에서 많으면 40%예요. 그럼 우리나라 한 10% 정도 다른 나라보다 쌌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월세는 앞으로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웬만한 데는 거의 2배까지 오른 데도 많아요. 그럼 지금보다도 적게는 1.5배, 2배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10평짜리, 전용 10평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73만 원이 평균적이에요. 오피스텔. 그리고 좀 새 거다, 괜찮다 그러면 77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 15년 된 있는 아파트들,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월세가 한 300에서 비싼 거는 500 근처에도 가 있어요. 9평 기준, 한 32에서 34평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여기서 보세요. 한번 32평 정도, 33평 정도 월세가 얼마인지. 다 100만 원 넘어요. 그렇죠? 보증금 한 1억에 100만 원도 거의 없어요.
150 뭐 이렇게도 된다.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서울 중심지가 아닌 데에서도 100만 원, 200만 원 넘는 그런 월세들이 자꾸 보이더라.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야, 월세 150, 200 내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세는 급격하게 줄 것이고 전세는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전세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보증부 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월세가 다 보시면 전세를 축소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월세밖에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대출 조이려고 6억으로 조였죠. 이게 안 되면 또 대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야. 앞으로 몇 년간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날개달기 연수는 건강, 관계, 돈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